그리고 12번 문제가 이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상 문제로 제가 준비를 하시라고 그랬고, 상세한 자료까지 다 공유를 좀 드렸던 부분인 거고, 자, 첫째는 정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음 기준,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소음 저감 대책, 이렇게 서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알고 계셨던 것처럼 공부 뭐 전에 하셨던 기술사님들, 뭐 경량 충격음, 뭐 중량 충격음, 이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현행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행 기준. 자, 그래서 소음의 기준은 이제 통일이 됐다. 경량, 중량 따로따로 가지 않고 통합이 돼서 경량이든 중량이든 49dB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뭐 인정바닥 구조자, 뭐 표준 바닥 구조다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어디에 포커싱을 두는 거예요? 다 해놓고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후 확인 제도라는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기관이 지자체한테 권고를 하는 거죠. 자, 재시공을 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시청에 통보해주니 뭐 공동주택을 져놓고 테스트 검사기관이 나와서 했는데 지금처럼 49dB 미만 됐어. 그러면 시청에서 준공 내주겠어요? 그죠?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분도 보면 이제 검사 수량은 2% 이상 가야 된다. 10층 단위, 면적 단위로 해서 샘플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슬라브는 21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현행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멘 기준은 150이라는 규정. 자, 그리고 측정 방법은 중량은 임팩트볼로 가고 경량은 태핑 머신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이 보면 뭐 소비자 단체부터 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되는 아까 시공시 유의사항이나 주요 개념은 자, 해당 어떤 층간 뭐 소음제만 가지고 재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층간 소음제, 기포, 방통까지 쳐놓고 양상이 다 된 상태에서 종합적인 어떤 성능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 층간 소음제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한 겁니까? 기포층은 그럼 기준에 맞게 타설이 됐고 몰탈층은 그래서 몇 년 전에 대두됐던 게 이제 마감 몰탈의 물 결합제 비, 그 다음에 마감 몰탈의 강도였어요. 그래서 마감 몰탈의 강도가 21 MPa 이상 돼야 된다. 요게 보면 KSL 5220 기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이런 것까지 가면 상당히 이제 고득점 답안인 건데 아무튼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바닥 충격음에 대한 공동주택의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도 공부하실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최신 기준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서 2024년 1월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와서 22년 8월 사업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부터 다 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또 다시 강조드리는 것처럼 항상 국토부의 어떤 지침, 고시, 바뀌는 내용들 모니터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옛날처럼 뭐 경량 뭐 30몇 데시벨 해서 뭐 1등급 중량 이렇게 해주시면 그죠?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감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책적인 측면으로 보면 시공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층간, 바닥에 까는 거, 그거보다 벽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측면 완충제, 그리고 이슈가 됐던 것처럼 몰탈의 어떤 강도 21 MPa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어요? 배관에 대한 소음 같은 거 보면 해당 층 아래에 배관하는 게 아닌 층상 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소음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 쪽에 어떤 입선을 하기 위해서 묻는 슬리브, 그 사이에 어떤 틈새 충전을 안 해버리면 그 사이로 또 소음이 타고 들어가요.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자, 중량에 따른 어떤 소음 감소의 효과 때문에 수라보 두께 더 두껍게 가자. 지금 보면 최소한의 기준이 210이고 240, 250으로 설계하는 데들도 많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요건 및 예외 기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외 규정이라는 부분에 이제 또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있는 내용들까지 작성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예외 규정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명확하게 가시면 고득점을 받는 부분인 거고요. 네, 정리 드리자면, 자, 요거는 마찬가지 물가 변동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세화된 질문으로 복합적으로 온 거다 보니 대제목 1번은 개요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제목 2번은 계약금액 조정 요건, 그 다음에 3번은 예외 규정.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물가 변동할 때 방법 있잖아요. 품목 조정률로 갈 거냐, 지수 조정률로 갈 거냐 해서 요 적용 방식에 대한 비교표까지 넣어주시면 가장 좀 좋은 답안인 것 같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핵심적인 지금 예외 규정이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첫째는 기간 요건을 완화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첫째, 우리가 물가 변동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등락 요건하고 기간 요건 두 개가 충족이 돼야죠. 그래서 입찰일 기준 아니면 전회차에 물가 변동을 하고 난 다음에 90일이 경과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락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위를 초과했을 때. 자, 근데 예외 규정은 기간 요건 완화 90일 이내라도 할 수 있다. 어떨 때? 천재지변 아니면 이 가격이 5% 이상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근데 그 급등한 5%라는 부분이 물품 어떤 구매 계약의 10% 이상이 넘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라 명확하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단품 슬라이딩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단품 슬라이딩.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재 가격이 어떤 15% 이상이 변동했을 때, 예를 들면 몇 년 전처럼 갑자기 철값이 막 폭등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막 20%, 30% 올랐을 때, 자, 그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해준다. 전체 공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여기도 기준이 있다. 산출 내역서 상에 그 지금 예시를 든 것처럼 철에 대한 어떤 자재 부분이 순공사 원가의 1%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요 두 개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예외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작성을 하시면 고득점이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1교시까지 문제 풀이를 좀 설명드렸고요. 5분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